일단 그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의 3명 중에 2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한덕수 권한 대행은 3분을 모두 보류했잖아요, 임명을. 네. 근데 이제 두 권한 대행의 결단이 좀 다르게 진행이 됐는데 법학자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이제 뭐 법학자이기도 하지만 저도 이제 행정고시 출신이라 그렇죠. 그래, 네.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왜 그러면 그거를 임명하지 않았느냐. 네, 원래 행정적으로는 감사합니다. 직무대행일 경우에는 적극 행정하기가 어려워요. 어차피 행정부 수반의 일이니까 행정 아닙니까? 그러면 소극적 제한적인 일을 해야 돼요. 그런 연장선에서 본다면 사실 임명하지 않은 거는 그렇게 그거를 불법이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입법 미비지, 임명한다. 이 자체가 헌법에 보면 임명한다만 돼 있지 임명해야 한다도 아니고 임명한다예요. 그러니까 의무사항은 아니다. 야, 의무사항은 아니죠. 네. 강행 규정도 아니죠. 거기다가 임명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처벌 규정도 없죠. 그러니까 이건 입법 미비라고 보거든요. 네. 그 하위 법에 대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연장선에서 그러면 왜 최상목 대행은 2명을 임명했느냐? 네. 이제 겉으로는 이랬죠.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우리가 안정된다. 그러니까 정치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우리나라의 경제에 계속해서 악영향을 그렇지. 미치니까. 연장선이니까. 네, 그래서 경제부총리로서의 결단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예. 근데 두 분 다 공통점이 뭐냐? 네. 사실 이런 내란 행위에 대한 방조, 거기에 대한 처벌 가능성 이게 분명히 상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덕수 직무대행일 때는 네. 제일 많이 개입돼 있잖아요. 어쨌든 뭐 그 당시 국무총리였는데 모를 리가 없었고 그래서 이름으로써 소극 행정도 좋지만 네. 자신에 대한 처벌이 될까 이런 걱정이 크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최상목 네. 직무대행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본인은 쪽지를 받았다는데 대통령이 준 쪽지를 누가 안 봅니까? 다 보지요. 그리고 그걸 다시 또 하위 직원에게 전달했거든요. 네. 이 말은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인식한다라는 건 이미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한 방조 네.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이번 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으로써 네. 자신은 반대 입장이었다. 단순히 쪽지 주는데 안 받을 수 있느냐 이런 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그 전 대변인님께서는 두 분의 다른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해요. 우선은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임명을 안 한 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탄핵이라는 결과 때문에 임명을 안 한 걸로 이제 귀결이 됐는데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면은 네. 31일까지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그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쌍특검법이라고 해서 특검법 2개를 24일까지 입장을 발표해라. 그리고 26일까지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을 할지 말지 발표하라라고 그 법에 나와 있는 31일까지 숙고의 기간을 무시하고 입장 발표를 촉구했거든요.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나오셔서 이제 안 한다라기보다는 안 하겠다는 식으로 말씀은 하셨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걸 안 기다리고 그냥 탄핵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보지 않고 뭐 예단은 가능했겠지만 결과를 보지 않고 탄핵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쨌든 임명을 안 하고 탄핵이 되어버린 거고 그리고 최상목 그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제 분야에서만 계속 일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재경부 출신이고 이제 기재부 장관 겸 이제 그 권한 대행을 하고 계신데 그분께서는 항상 하셨던 얘기가 이제 경제의 불확실성, 그다음에 뭐 지금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환율이 이제 1,470원을 넘어서는 상태였고 네. 우리 코스피 지수가 2,400선이 무너지고 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분은 리스크 관리, 불확실성에 관련돼서 그 경제 대내외 여건을 고려한 헌법재판관 2분을 임명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묘수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를 틀어막는 느낌보다는 네. 물이 새고 있는 것을 우선은 막았다.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권한 수준에서 최소한의 권한 행사에서 조금은 더 나간 것이지 적극적이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지금 임명한 한 분,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임명한 한 분, 그 2분을 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공평하게 양비론적으로 맞은 행동을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본인이 탄핵되지 않을 수준까지만
임명함으로 해서 국가의 혼란 사태를 최소한도로 막아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묘수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진짜 묘수라는 표현을 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양당에서 모두 질타를 받을 수도 있지만 모두 만족을 할 수도 있는 그렇죠. 네, 그런 결정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는 임명 보류를 했는데 이제 마은혁 후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네. 10월 작년 그러니까 2024년 10월 17일까지 헌법재판관 국회목 3명을 임명해야 됐어요. 네. 그러니까 못했잖아요. 그럼 왜 못했느냐? 여야가 과연 3명을 어떤 배분의 식으로 임명할 것인가, 즉 추천할 것인가의 입장이 합의되지 않았던 거예요. 네. 이게 계속 뒤로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합의 비슷한 게 된 게 그러면 민주당이 2명 하되 1명은 우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자. 그래서 국민의힘이 1명, 민주당이 2명인데 2명 중에 1명은 우리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2대1이 됐어요. 네. 그럼 민주당 쪽에서는 우리가 2명 맞다. 합의된 거 아니냐.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래 2명은 맞지만 그 1명은 우리가 동의해야지 합의된 게 아니냐. 만약에 진정으로 합의됐다면 뭔가 문서화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합의가 됐을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합의가 안 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건 정말 뭐 법안 아니면 다 정치적인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합의가 됐다 안 됐다라는 건 정말 정치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럼 이것을 권한쟁의 심판으로 넘기겠다. 마은혁 후보만큼은. 근데 사실 이쪽에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조한창 변호사를 선임했고 보수. 네. 그리고 우리 민주당 쪽에서는 정계선 재판관을 이제 임명했는데 네. 이 정계선 재판관 굉장히 특이합니다. 서울대 의대를 진학해서 의사의 꿈을 갖고 있었는데 네. 그 조영래 작가가 쓴 전태일 평전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대로 전향을 했고 그런 어떤 진보적인 성향을 계속 내포했으며 법관이 된 이후에도 우리법 연구에서 활동을 되게 무진장했어요. 그러니까 진보 중에 진보라고 평가받는 분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진보 1명 뽑겠다라는 거예요. 정계선 재판관, 조한창 변호사. 근데 마은혁 후보는 이제 1명은 놔두겠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마은혁 후보,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 자체의 어떤 성향보다는 네. 1명은 일단 놔두고 왜냐하면 진정한 합의가 됐냐 안 됐냐는 이견이 있으니까 네. 마은혁 후보는 그 다음 바로 그 권한쟁의 심판에 의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게 결정되면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 저희가 지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두 분이 그러니까 두 분의 헌재 재판관을 함께 이제 임명을 했는데 그 두 분을 포함해서 지금 뭐 정영식 주심 외에도 네네. 좀 저희가 눈에 띄는 이력 혹은 진행한 사건이 있는 분이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8분 중에 저는 네. 3분은 확실히 진보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영배 재판관 그리고 이번에 정계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부시민 이미선 재판관 이 3분은 뭐 확실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기도 했지만 그 판결 성향을 보면 진보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조한청 변호사께서는 이제 이번에 그 청문회 할 때 네. 계엄이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다라고 이제 어떤 의사를 표현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단 보수 쪽에서 임명했기 때문에 약간 보수 쪽이 강하지 않는가. 그리고 제일 강한 보수가 이제 정영식 재판관. 그래서 3대 2는 이제 거의 이제 어느 정도 가름마가 됐는데 그럼 네. 나머지 3분은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제가 분석해 봤을 때는 중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중도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네. 중도적이니까 좋은 게 확실히 이게 불법 위법이 명백하다. 그럼 가는 거예요. 이걸 억지로 뒤집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대로 가는 거죠. 하겠다. 예.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6대2 뭐 최악이 되더라도 아니면 이 평의 과정을 거치면서 확실한 증거가 있고 명백하다 하면 이거는 만장일치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학자의 눈에는 탄핵에 대해서 6대2 정도 혹은 만장일치로 탄핵이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도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사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8대 0으로 사실 그렇죠. 부결이 될 거라는 말들이 많았는데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8대 0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보수적인 성향인 헌법재판관들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분들께서도 탄핵을 인용하셨기 맞습니다. 때문에 사실 그게 이제 8대 0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판단한 이유는 6대 2가 되거나 뭐 애매한 스코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런 거에 대한 인정하지 못하는 불복 또 시위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고 국가적 혼란이 아마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뭐 내란죄를 넣었냐 안 넣었냐 이걸로 계속 시위가 격해지고 있고 말이 많기 때문에 네. 저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뭐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는 뭐 전혀 별개의 문제고 네. 헌법재판관들께서 본인들의 의사를 충분히 나누신 다음에 저도 한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